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첫 번째 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는 파트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 가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 교재에 보시면 별표 3개와 2개가 있어요. 3개와 2개까지는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하자. 그죠? 근데 필기서부터 처음부터 문장 전체를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제가 강의 중에 동그라미 쳐주거나 줄치는 내용 정도는 필기서부터 암기를 하셔야 실기 넘어가서 한 번에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 합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3개와 2개는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하자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실기에 간혹 나오거나 배점이 낮거나 필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표가 없는데 줄이 쳐진 내용들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강의를 포함하자면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전체 강의를 듣지를 못하십니다. 또는 중요한 내용은 좀 별표 3개, 2개는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두시면 실기 가서 굉장히 유리한데요. 강의 수가 너무 많으면 벅차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 공부해도 되는 내용들은 강의에 없다면 교재를 참고해서 줄친 내용 위주로 스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때로는 빨간색 별표도 있지만 파란색 별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필기용입니다. 필기용인데 필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기는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필기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점수를 조정하기 위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3개나 2개짜리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요거까지 맞춰줘야 안정점수에 들어가는데, 자, 요런 것들은 공부할 때 제가 따로 파란색 별표로 체크해 드립니다.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기 힘들어요. 10년치 봐도 한 번, 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공부할 때 파란색 별표 하시고 함께 체크하시고요. 시험 직전에 요거는 따로 보자 라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넘어가도 되는 문제. 그죠? 요거, 무조건, 된다. 그죠? 근데 물론 알면 더 좋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자.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함정 문제로 일회성 문제 내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계산 문제 중에 산업안전의 주요 내용이 아닌 내용들. 이런 문제들은 나와도 답이 동일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자? 답을 외우고 지나가자. 답을 그냥 답 암기하자. 그죠? 왜냐하면 굳이 안전 관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파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는요, 이렇게 빨간색 별표, 파란색 별표, 파란색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은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실기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 최소한 50% 이상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규의 내용은 타 과목 가서도 다시 공부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챕터 중에서 어디가 중요한가, 그죠? 자, 챕터 1, 2의 보호구, 작업편까지도 출제되고요. 요거는 실기에서 그다지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교육하고 관계 법규 쪽이 실기 비중이 높은 파트이다라고 보시고 공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1과목 시작하는데 1과목에서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별표가 너무 많아요. 3개, 2개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하는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과목 공부가 끝나면 실기의 50%에서 60% 공부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되었잖아요. 마음먹은 김에 1과목 공부 열심히 해두면 실기까지 반 공부를 끝낸 거니까 이만큼 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파트 1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인데요. 첫 번째 안전관리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오는 용어 정의입니다. 별표 하나죠. 그래서 실기까지는 그닥 나오진 않아요. 필기에서도 제가 필요한 내용은 핵심 키워드 정도 줄치고 지나가는 정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란, 그죠? 이거는 뭐 안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재해가 무엇인가? 근데 그 앞에 산업이 붙었죠. 일반 재해라는 건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부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람이 죽는 사망하는 것을 재해다라고 하는데요. 산업이라는 건 일하면서 재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붙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죠? 다시 말하면,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하다가 노무로 바뀌었는데요. 근로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만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노무라는 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훨씬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용직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뭐와 관계되어야 하는가 하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이나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병에 걸리는 것도 직업병인데요. 이것도 재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란다. 기억하시고요. 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근로자란, 그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말은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뜻이죠.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이란 이제 작업장의 작업 환경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람에 대해서도 측정하고요. 작업장에 대하여 누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사업주가 세웁니다. 사업주가 위임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공기를 시료로 채취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호흡했다가 나오는 날숨이라고 합니다. 호기의 공기를 채취해서 유해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 이렇게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보건 진단이란 뭐를 위해서인가 하면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하는 거예요. 그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뭔가 하면 잠재적 위험성이다라는 건 숨어있는 위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뭐 도로의 안전 진단을 했다, 교량을 진단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잠재적, 숨어있는 위험을 발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을 발견하고 그래서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참고란 공부하는 법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법규의 내용을 다 싣기는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실어 놓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런 거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참고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규의 내용은 아니지만 산업안전에서 자주 나오는 기타 용어 정의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표가 없는 내용들은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용어 정의 또 볼게요. 중대재해란 별표가 3개죠. 그죠? 뭐죠? 예, 3개는 실기에서도 단골입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부터 어떡하자? 핵심 키워드는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재해는 재해인데 중대재해니까 큰 재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뭐 구속된다 이런 게 뉴스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가 걸렸을 때는 최근에는 저희가 공부하는 산업안전 기사는 처벌을 하기 위한 건 아니죠. 산업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근데 질문이 간혹 들어와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나 사업장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제죠. 거기서의 중대재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저희는 산안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재해를 말합니다. 자, 재해 정도가 심하다는 건 첫 번째 뭐죠? 사람이 죽는 거죠. 사망자는 몇 명? 1명 이상. 필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문장을 암기하는 건 힘들어요. 사망자 1명.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몇 개월 치료해야 되는가 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그죠? 이것도 문장 다 외우지 마시고요. 3개월 이상 치료하는 부상자 몇 명? 2명이 아니고요. 동시에 2인입니다. 한 건 사고에 동시에 3개월 이상 치료받는 부상자가 동시 2인 이상 생겼을 때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3개월 이상 치료받는 부상자는 동시 2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상자는 다친 사람이고 질병자는 병에 걸린 사람인데요. 그 중에 직업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는 몇 명입니까? 동시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가지죠.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중대재해는 첫 번째 사망한 사람, 그죠? 사망자 몇 명? 1인 이상 발생. 몇 개월 치료받아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몇 명? 동시 2인 이상 발생. 그 다음 부상자나 직업으로 인한 질병자죠. 직업성 질병자는 몇 명입니까?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이다. 자, 요거는 동그라미 친 내용 정도는 필기서부터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급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설에 가면 이제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혼자 다 공사하기는 벅차죠. 그래서 철근하는 사람 도급주죠. 도급줍니다. 그 다음에 내장공사 도급주죠. 토목 도급주죠. 이렇게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고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그 다음에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도급은 주는 거였는데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는 사업주다. 내가 혼자 못해서 이 공사 좀 해줘 하고 떼내주는 건 도급이잖아요. 받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벽지 바르고 도배할게. 그죠? 자, 이거는 수급인이 되겠죠.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수급인이란, 내가 수급을 했는데요. 나 혼자 이 아파트 전체 도배를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내가 또 도급을 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될 때 각 단계별로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부,
그래서 아파트 전체 도배를 10명의 사장님이 받았다면 관계수급인은 10명 전체가 관계수급인이 되겠죠.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는 않아요.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다.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죠? 이건 그냥 조금 읽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데요. 자,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까지를 건설공사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제1호인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하인리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 이론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인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인리의 사고 방지 5단계죠. 별표가 2개니까 뭐다?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공부하는 방법은요. 일단 1단계, 필기에서는 내부의 내용까지는 필기용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필기용은 뭐냐면 암기가 아니라 보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별표 2개는 뭐냐면 요 5단계를 암기하는 거. 그죠? 요거는 뭐다? 지금부터 필기에서부터 요건 뭐 하자? 암기하고 넘어가자라고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단계부터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하인리가 자꾸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는 사업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단계 안전조직입니다. 사업장에 가니까요.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부도 있고 생산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뭐 있어요. 안전을 관리하는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1단계 뭐 하자? 안전조직, 조직을 구성하자. 사람을 뽑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 내용 한번 볼게요. 요 세부 내용은 필기에는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다 외우지는 말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을 뽑자. 우리 회사도 안전전담 부서를 뽑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될까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 목표 설정. 그죠? 우리 사고가 작년에 50건이나 났는데 5건으로 줄여보자. 목표를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이렇게 그죠? 조직. 그 다음에 조직 안에 안전관리자 있죠. 사람을 뽑는 선임은 조직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안전활동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가 안전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직 구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 뽑고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안전조직이죠. 그럼 2단계 넘어갈게요. 뽑혔는 안전관리자, 안전조직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실의 발견, 이거는 연필로 적으세요. 파란색은 연필로. 이게 요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 있다. 암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죠? 안전관리자가 월급만 받고요. 현장에 어디가 위험한지 모른다면 그게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구성했다면 2단계는 사실을 발견하자. 어디가 위험한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세부 내용 볼게요. 일단 작업을 분석해 봐야 돼요. 프레스는 작업을 분석하니까 손사고가 가장 위험하다. 그죠? 지금까지 사고 났는 거 조사해 봐야 합니다. 프레스 사고 100건을 조사하니까 99건이 손이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장을 점검해 봐야죠. 어디에 위험이 있는가 점검하고 잠재된 위험을 찾기 위하여 아까 안전보건 진단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2단계는 위험을 발견하는 사실의 발견인데요. 자, 이렇게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작업을 분석하고 사고를 조사하고 점검을 하고 안전 진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프레스 제일 위험하다. 이거 찾았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프레스 작업 어디에서 사고가 나는가? 뭐 해야 됩니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위험한 작업을 분석하자. 그죠? 그래서 연필로는 위에서 위험한 작업을 찾았다면 위험 작업을 분석해 보자. 그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 사고 원인이 나오겠죠. 대체 프레스는 왜 사고 나는가? 그죠? 3단계 분석은 원인을 찾는 거죠. 사고 원인 및 경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작업 공정도 분석하고 사고 기록이나 관계 자료, 그죠? 분석합니다. 인적, 물적, 작업 환경 조건도 분석하는데요. 그래서 3단계 분석은 다 분석하는 게 들어가는 게 대부분 3단계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 작업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았죠. 자,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정 방법 선정. 그죠?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라는 건 위험 작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프레스 사고의 원인 보니까 자꾸 손으로 재료를 집어넣으니까 손이 이렇게 찍히더라. 그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보자. 그죠? 그래서 대책이라는 건 잘못된 걸 개선하는 게 대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개선합니다. 안전운동을 전개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운동 전개. 그죠? 안전행정도 개선합니다. 작업자 배치가 잘못되었다면 배치 조정 요구 개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이나 수칙도 잘못되었다면 제도도 개선합니다. 그래서 3단계 분석은 원인이나 공정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거고 4단계 시적 방법 선정은 틀린 걸 고치니까 개선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딱 보이죠. 교육 훈련 분석은 어디에 해당된다?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입니다. 왜냐면 교육이나 훈련을 분석해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다면 분석 뒤에 뭐가 있을까요? 개선하기 위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자. 그죠? 분석은 전부 다 3단계 분석의 내용인데 교육 훈련을 분석하는 건 교육 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4단계 시정 방법 선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책만 세워놓고 실천 안 한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단계는 뭐냐면 시정책을 적용하자. 그죠? 바로 작업에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5단계는 대책을 뭐하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대책을 적용한다는 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바로 3.1을 이용하여 적용하자. 이것도 실기에 잘 나옵니다. 3위 자체가 별표 2개에서 3개짜리니까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3위는 뭐냐면요. 2로 시작되는 3가지인데 education은 교육이죠. 그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자. 두 번째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엔지니어링, 그죠? 안전기술을 통해서 적용하자. 그 다음에 enforcement는 동료라고도 나오는데 관리 감독이라고도 나와요. 이거는 필기용입니다. 안전동력 또는 안전관리. 감독 다 비슷한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을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고 감독하자. 이렇게 3가지가 enforcement가 되겠습니다. 자, 3위는 뒤에서 또 다시 공부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기를 대비해서는 하인리가 말한 사고방지 5단계를 눈을 감고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뭐 하자? 전담해서 일할 사람부터 뽑자 그랬죠. 그죠? 1단계 안전조직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뽑았거든요. 2단계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뭐 해야 합니까? 위험을 찾아야죠.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2단계에서 발견했다면 3단계에서는 프레스를 뭐 하자? 분석하자 그랬죠. 자, 분석했고요.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원인을 분석해서 알게 된다, 그죠? 원인이 나왔으니까 4단계는 뭐 하자? 시정 방법을 선정하자,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 고치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 안전운동 전개, 안전행정 개선. 그렇지만 교육훈련을 분석한다는 건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3단계 분석이 아니라 4단계 시정 방법 선정의 내용이다. 요거 주의하고요. 자, 시정 방법을 선정했다면 이걸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5단계다. 그죠?
이때는 뭐를 이용해서 적용합니까? 3위를 이용합니다. 3위는 뭡니까? 네, 에듀케이션 할 때 안전교육, 엔지니어링 할 때 안전기술, 인포스먼트 할 때 안전동료가 3위에 해당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 주요 내용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하임리히가 말한 좀 전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단계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임리히가 말한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 해도 되고요. 하임리히의 그냥 도미노 5단계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미노라는 건 막대가 하나 넘어지면 뒤이어서 연이어 막대가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임리히의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 또는 하임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시기를 대비해서 중요한 거 외워보겠습니다. 하임리히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결함을 가졌다. 자, 그럼 선생님들도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사회 환경적인 결함. 자,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거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없애면 되죠. 하지만 사회 환경적으로 차를 없애고는 지금 살 수 없죠. 그죠? 아파트 안 지으면 되겠죠. 그렇게 높은 건물 올라가니까 자꾸 추락해서 너무 많은 근로자 죽어요. 하지만 사회 환경적으로 이미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작업, 위험한 기계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결함이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유전적 결함, 사람도 타고난 결함이 있다. 화가 나죠? 짜증 나죠? 피곤하죠? 이럴 때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결함, 첫 번째 뭐다? 선천적 결함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갈게요. 누구나 선천적 결함은 다 갖고 있죠. 근데 2단계는 개인적인 결함. 요거는 나만 가진 결함, 나의 결함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걸 보고 출근했거든요. 특히나 출근하는 엄마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애가 아프면 온 신경이 애한테 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못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가진 결함이 뭐냐면 개인적 결함. 오늘 출근길에 애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집중하지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수죠. 이게 뭐냐면 불완전한 행동. 요거는 사람의 실수가 해당됩니다. 다른 말로 인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기계가 고장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멀쩡했던 기계가 하필 오늘 고장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완전한 상태, 물적 결함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 그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가 났다?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계단에서 미끄러졌거든요.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날은 미끄러져도 그냥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어떤 날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없는 건 상해나 재해는 아니죠. 사고 결과 생긴 손실이 바로 뭐다? 재해, 상해다. 그죠? 자, 이것도 눈을 감고 한번 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임리히의 무슨 이론이죠?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입니다. 무슨 이론이라고 한다 했습니까? 막대가 넘어지면서 연이어 넘어지니까 하임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1단계는 누구나 가진 결함이죠. 선천적 결함. 다른 말로는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결함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2단계는 나만 가진 결함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너무 고민이 많아요. 몸이 아파요. 개인적인 결함이죠. 자, 내가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일하다 실수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실수한 건 불완전한 행동, 다른 말로 인적 결함입니다. 기계가 고장나 있는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 물적 결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잘못했거나 기계가 고장나기 때문에 뭐가 나요? 4단계 사고가 납니다.
그 결과 생긴 손실을 뭐라고 합니까? 5단계 재해 또는 상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막대가 넘어졌더라도 요거 빼버릴게요. 세 번째 막대 자체가 없었다면 이 막대가 넘어져도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고나 상해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뭐냐면 사고를 일으키기 전 단계예요. 바로 불완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사고를 일으키는 뭐가 되겠다. 그죠? 요거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사고의 직접 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외우라 그랬거든요. 직접 원인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하는 거죠. 불완전한 행동 또는 인적 결함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계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 또는 물적 결함이죠. 자, 요건 뭐 할 수 있다? 제거가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선천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으로 내가 몸이 아픈 거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일할 때 실수하지 않고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3단계만 제거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하임리의 사고 발생 5단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필기이기 때문에 전체 다 암기하실 필요 없이 어떡하자? 네, 이 5단계의 키워드 앞부분 선천적, 개인적,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 사고, 상해 정도, 재해 이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요, 그냥 그저 창고라고 나왔는 게 있고 여기에 보니까 기출이죠. 자주 출제되지 않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은 여기에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가면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임리의 재해 발생 이론입니다. 재해의 발생은 물적 불완전한 상태, 물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상태이고요. 인적 불완전 행위, 인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죠. 플러스 뭐다? 잠재된 위험이다. 숨어있는 위험을 플러스하는 것이다.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설비적인 결함 플러스 관리적 결함 플러스 잠재된 위험의 상태다 할 수 있다. 그죠?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임리가 아닌 버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연쇄성 이론이죠. 연쇄성이라는 거는 사고 발생일까요? 사고 방지일까요? 역시나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를 연쇄성 이론이다 또는 도미노 이론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버드는 1단계는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다. 아까 우리가 하임리는 뭐라고 했죠? 기억해보면 타고난 결함이 있다, 선천적 결함이다 했는데 버드는 사람이든 현장이든 사람은 스스로 제어가 안 되죠. 화가 나는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거 제어가 안 되고요. 현장은 100%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선천적 결함과 어찌 보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버드의 1단계는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입니다. 2단계는 기본 원인이다 했는데요. 옆에 하임리 적어볼게요. 하임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 결함이라 그랬죠. 그죠? 개인적인 결함이다 라고 했는데 요 개인이 가진 결함을 버드는 기본 원인이다. 줄여서 기원이다 라고 합니다. 실기를 대비해서는 2개 중에 암기하기 쉬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암기는 하나만 하고요. 이게 이거와 같다는 건 필기 대비해서는 함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르시오 했는데 괄호 안에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인 결함처럼 내가 오늘 화가 나고 이거 제어가 안 되거든요. 제어 부족인데 기본 원인, 아침부터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원인이죠. 기본 원인, 기원이에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직접 원인 징후인데요. 하임리는 직접 원인을 뭐라고 했죠? 불완전한 행동 또는 인적 결함이다 라고 했고요. 불완전한 상태 또는 물적 결함이다. 그죠? 요거를 하임리는 결함이죠. 그죠? 물적 결함. 하임리는 직접 원인이다 했는데 버드는 기본 원인 직접 원인이고 직접 원인은 사고의 바로 전 단계였죠. 그래서 징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버드는 접촉이다. 교통사고 접촉이잖아요. 그죠?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인리는 이제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그 다음 사고, 그 다음 재해 또는 상해. 뭐 상해로 통일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용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눈을 감고 버드의 5단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단계는 사람은 100% 제어가 안 된다, 제어 부족. 현장은 100%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관리 부재적. 2단계, 나만 가진 결함이 있다. 기본 원인 또는 기원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다 실수했죠. 직접 원인 또는 징후가 되고요. 그 결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또는 접촉이고요.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실기를 대비해서요. 앞부분은 암기하고 뒤에는 같다라는 정도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의 연쇄성 이론. 역시나 연쇄성 이론이니까 사고, 발생 이론이다. 5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스는 이제 또 다른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단계는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뭐든지 관리만 100% 된다면 사고는 안 난다. 그죠? 1단계 관리 구조입니다. 2단계는 작전적 에러. 작전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 나온다고 할게요. 계획을 세웠거든요. 계획부터 수립을 잘못했다. 계획의 실패다. 이렇게. 그렇죠?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계획한 대로 해도 사고 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전술적 에러. 아무리 작전을 잘 세워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실천의 실패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전술적으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났다? 사고가 났고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스의 5단계도 머리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는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관리 구조. 2단계 전쟁터 나가는데 작전을 잘못 세운 거죠. 작전적 에러.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하게 작전을 짜도 그대로 실천을 못하면 사고 납니다.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생긴 게 사고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나는 하임리만 외우고 세 개 중에 하임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외우자. X. 그죠? 왜냐면요. 실기에서는 물론 하임리 비중이 제일 높지만 하임리, 버드, 아담스. 그죠? 세 사람 별표 2개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암기하면 한 문제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섞어놓고 적어보시오. 섞어놓고 골라보시오.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임리 이론과 버드, 아담스까지 한꺼번에 정리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베타키스의 이론과 웨버의 연쇄성 이론은 그다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웨버 이론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1단계 웨버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다. 그죠? 그래서 이거 누구랑 같아요? 아까 하임리가 사람은 타고난 선천적 결함이 있다. 사회 환경 유전적이다. 그랬죠? 하임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임리가 그 다음에 나만 가진 결함이 있다. 개인적 결함, 인간의 결함. 그 결과 실수했다. 불완전 행동과 상태. 그 결과 사고 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웨버는 하임리 이론과 거의 어떠하다? 같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베타키스 이론 스스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는 나오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필기보다는 과거 실기에 한두 번 나왔다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줄 치겠습니다. 사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사고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사고의 시간성인데요. 시간성은 뭐냐면 사고는 공간적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발생한다. 낮보다 언제 잘 사고가 날까요? 새벽 시간. 왜냐하면 바이오리듬상 새벽에는 자야 되는데 일을 하니까 사고가 잘 납니다. 그래서 사고는 시간성이다. 그죠? 우연성 중에 법칙성이다.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하인리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지만 그 안에 법칙이 있다. 우연성 중의 법칙성. 사고는 우연이 아닌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라는 뜻이고요. 필연성 중의 우연성. 필연성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사고의 결과는 우연적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고인데 사고의 결과가 10번 넘어졌다고 해서 10번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같이 우연적인 사고도 있고요.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똑같은 사고는 없습니다. 똑같이 미끄러져서 무릎이 까졌지만 그 전에 개인적 결함, 사회환경적 결함을 들어가 보면 똑같은 사고는 없다.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인데요. 사고 발생 후에 똑같은 재현은 불가능하다. 그죠? 요거는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빈도 법칙, 또 별표가 2개입니다. 누구냐면 하인리라고도 잘 나오니까 적어둘게요. 하인리의 사고 빈도 법칙 또는 그냥 사고 빈도 법칙이다라고도 나옵니다. 아, 여기 하인리 있다, 그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요. 3개를 다 더하니까 총 330이다, 그죠? 하인리는 누구였냐면 회사에서 사고 나는 걸 처리해주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요. 이 하인리가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더니 한 건은 뭐냐면 중상이거나 사망이더라. 중대재해적이죠. 그리고 그 회사에 330건 중에 한 건이 중상이나 사망이면 대부분 회사의 29건은 경상해, 가볍게 다치는 사고더라. 그 다음에 300건은 뭐냐면 무상해 사고, 손실이 없는 사고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안 다치는 물적 손실이더라. 그죠? 요거를 무상해 사고 또는 무상해 무사고라도 무상해 사고 또는 무상해 무사고로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고 나기 직전에 위험한 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상해라는 건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고라는 건 물적 손실도 없는 건데요. 사고 나기 직전에 위험한 순간인데 이거를 니어 액시던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아차 사고라고 하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하인리 1대 29대 300의 원칙은 뭐를 예방해야 된다. 그죠? 결국은 이미 일어났는 우리는 사람이 사망했는 한 건이나 건수가 많은 경상에만 자꾸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숨어있는 300건의 무상해 사고는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300건 무상해 사고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기에서 하인리의 사고 빈도 법칙을 설명하라.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설명하시오 한다면 총 몇 건?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한 건은 뭐다? 중상 또는 사망이다. 29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가 되고 300건은 무상해 사고 또는 물적 손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1하고 10하고 30하고 600을 다 더하니까 총 641건이죠.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한 건은 중상이나 사망이 아니라 폐질입니다. 예전에는 폐병이 걸리면 이거 고치지 못한다 했죠. 그죠? 중상 또는 폐질이고요. 10건은 경상해, 가볍게 다치는 거고 30건은 뭐냐면 하인리처럼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이 30건이 됩니다. 나머지 600은 뭐냐면 무상해 무사고, 그죠?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사고도 없는 위험 순간인데요. 이거 좀 전에 설명했죠. 무상해 무사고는 필기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니어 액시던트다라고 하는데요. 아차 사고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해 무사고가 몇 건이다? 600건이 발생함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에 출제되고 있는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니는요, 총 330건 사고 분석했을 때 1대 29대 300이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660건의 사고를 분석했다. 그죠? 330건이 곱하기 2배가 되었죠. 이럴 때는 나머지도 2배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이나 사망은 한 건을 2배하면 2건이 되고, 경상에는 29를 2배하면 58건이 되고, 무상의 사고는 300을 2배하면 600건이 되겠죠. 만약에 총 990건의 사고를 분석했다 하면 330건에 곱하기 몇 배죠? 3배지요. 이때는 이렇게 3배씩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별표 2개니까 할리와 버드의 사고 빈도 법칙, 그죠? 머리에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합의의 3인데요. 이건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실기까지도 출제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시정책을 하이니가 사고 방지 대책 5단계에서 5번째 단계였죠.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자 할 때는 3일을 통해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교육, 에듀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기술, 엔지니어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동력 또는 필기에는 강제, 관리, 규제, 감독이란 용어로도 나옵니다. enforcement 할 때 이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3이가 되겠습니다. 실기에 3이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영어로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글로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다 기억하시고요. 필기를 대비해서는 에듀케이션이 안전교육이구나 정도는 그저 보고 구분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S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S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작업이 복잡하면 안 되죠. 그죠? 심플리피케이션 할 때 단순화시키자. 그리고 작업하는 방법은 가급적 스탠다드 할 때 표준화시키자. 그죠? 작업자는 가급적 스페셜 할 때요. 그죠?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할 때 전문화죠. 그래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세 가지 S인데요. 영어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총합화하자 해서 총합화까지 하면 4S인데요. 4S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4사이클이다. 그죠? 네 가지 단계인데요. 안전관리는 첫 번째 PDCA 단계,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P는 플랜, 계획을 수립합니다. D는 do, 계획대로 실시합니다. C는 체크죠. 그죠? 실시한 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A는 액션인데요. 검토 결과 잘못된 건 조치를 취하자,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4사이클 PDCA는 계획, 실시, 검토, 조치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에러 배후 요인 4M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바로 휴먼이 인간을 뜻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인간 에러 또는 휴먼 에러의 요인 4M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고를 내는데 네 가지 M으로 시작되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 그죠? 첫 번째는 man이죠. man 할 때 인간인데요. 자, 이거는 얘가 아니고 본인 외의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 직장의 인간관계다. 그죠? 내가 회사 출근만 하면 진짜 보기 싫은 분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죠? 이게 뭐가 된다? 사람이 사고 내는 배후 요인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man은 본인 외에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인데요. 기계를 뜻하는데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 등의 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죠. 개체, 매개체다라고 하는데요. 작업 정보, 작업 방법. 작업에 대한 정보가 틀렸거나 작업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도 에러를 낼 수 있다. 그죠?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에 대한 관리, 법규 준수, 단속,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니까요. 이번 시간 꼭 주요한 건 외워야겠습니다. 인간 에러 혹은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 4M은 첫 번째 man입니다. 본인 외의 사람 또는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머신이죠. 기계나 장치가 되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매체인데요. 작업에 대한 정보나 작업 방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에 대한 관리가 해당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4M이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별표 세 가지. 이거는 타 과목에 가도 또 나옵니다. fail, safe가 되겠습니다. fail이란 건 뭐냐면 고장이죠. 고장이고 암기할 때요. 그죠? 고장이고 safe는 뭐냐면 안전이죠. 다시 말하면 기계 고장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이게 fail, safe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기계의 실패가 있어도 인간이 실수하거나 기계가 고장이 있더라도 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까?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죠? 어떻게 하는 거다? 2중, 3중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실수하더라도 이게 사고로 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고, 기계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기능이 작동해서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fail saf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ail safe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fail safe가 있고, 두 번째 full proof가 있습니다. 자, fail은 제가 아까 금방 이 fail이 고장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계에 고장이 있더라도, 기계의 결함이나 고장이 있더라도 뭐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를 하는 것이다? 2중, 3중 통제를 가하는 것은 fail saf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프루프에서 풀이 뭐냐면 영어로 풀이 바보예요. 그죠? 누가 바본가 하면 사람이 실수하면 바보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래서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뭐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를 하는 것이다? 2중, 3중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건 2과목 넘어가도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fail safe와 foolproof의 개념, 그죠? 줄친 부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과 안전은요, 과거에 한두 번 필기에 나왔는데 사실은 출제 기준에 현재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기출 풀다 보면 또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 넣어놓긴 했는데 참고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파란색 글자만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벌써부터 굉장히 별표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은 무쟁의 정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아마 암기할 게 너무 많다 하시겠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필기서부터 1과목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필답형의 공부의 50%를 마스터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핵심 키워드는 꼭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죠? 그래서 한번 개인 노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